생의 종말을 뜻하는 죽음. 무엇을 죽음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답은 우리의 오랜 질문이며 논쟁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기는 것은 맥박종지설. 옛날에는 호흡 중지만 갖고서 죽음을 판단했다가 18세기에 청진기가 나오면서부터 심장 중지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았죠. 18세기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심장. 21세기에도 여전히 심장 전지는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할까요? 이 수술실에 누운 환자는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 내부를 교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을 여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먼저 가슴을 절개하고 손상된 판막을 제거한 다음 인공 판막을 이식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술을 위해 잠깐 심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을 정지해주는 약물을 주입해주거든요. 그럴 때는 심장을 정지시키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모두 차단해 몸 밖으로 뽑아낸 후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다시 전신으로 운반하는 심장의 역할을 체외순환기라는 장비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심장 수술은 심장을 정지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을 정지시키고 수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심장이 멈춰진 삶을 경험하고 나면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 수술하는 동안에는 심장이 정지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사람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의학의 발달로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은 직후에 또는 멎으려고 예상되는 그 순간에 대체하는, 그러니까 심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인체하고 연결을 해서 혈액 순환이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은 적어도 심장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죽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2009년 10월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살려낼 수는 없지만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 말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찬반 여론이 팽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임종하고 말기라는 용어의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선부터를 사망이라고 할 건가? 이날 연명치료 중지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질환 등의 말기 상태와 바로 뇌사 상태 환자였습니다. 뇌사 상태 환자의 연명치료 중지는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호흡이 기계로서 유지되고요. 심장 박동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심장이 멎지 않기 때문에 다만 뇌는 다 이미 다 죽은 상태인데 그걸 뇌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거죠. 죽음을 인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들의 다수가 이미 뇌사는 죽음이란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해 이듬해 라이트 플라이급 신인상을 수상, 96년 동양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최호삼 선수. 2007년 크리스마스에 열린 세계 복싱기구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경기입니다. 최종 12라운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턱에 맞아 쓰러졌던 최호삼 선수는 불굴의 투혼으로 결국 판정승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끝났다고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수술이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뇌사라는 게 진행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뇌사가 뭐냐 뭐 잘 모르니까. 뇌사 판정을 받은 고 최호삼 선수는 신장과 각막,
그리고 심장을 기증해 많은 이들이 장기 기증과 뇌사에 대해 생각하게 했는데요. 뇌사 상태였던 최솜 선수의 심장 기증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법률이 뇌사를 이미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장기 이식을 하면 뇌사가 사망입니다. 근데 무슨 사망의 정의가 장기를 떼서 주면 사망이고 장기를 떼지 않으면 사망이 아니다. 이게 어떤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느냐는 거죠. 목적에 따라 사망일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뇌사도 사망의 정의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존재합니다. 뇌사 상태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뇌라는 장기가 기능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장기들은 아주 기능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도 잘 뛰고 있고 또 체온도 따뜻하고 모든 장 기능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 상태를 과연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뇌를 이식할 수 있다면 뇌사가 사망이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의료 기술이 없는 한에서는 뇌사는 사망으로 봐야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던 뇌가 멈추고 힘차게 뛰던 심장도 멈춥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여기 죽음의 순간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 혹은 완벽한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깨어난 일을 뜻하는 앤디를 체험한 데이비드인데요. 그는 몸이 죽은 다음에도 인간의 의식이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꽤 오랜 기간 잠수부로 일했는데요. 한 번은 아주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And we were working off the California coast back in 1983, and it was a very stormy night. It was early in March, and the seas there were 25-foot swells and waves. And the ship went down, and another wave came down on top of us, and it folded the boat right in half. It broke it right in half. I waited for my life vest to take me up, and I didn't reach the surface before I drowned. I breathed in salt water, and I drowned.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폭풍은 아주 거칠었습니다. The ocean is very noisy when in a big storm like that, and it was absolute quiet and peace. And then I saw this light, and this light came to me. Well, it's hard to describe whether I moved toward it or it moved toward me, but there was definite movement toward the light.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서의 14분. 데이비드는 분명 죽음을 경험했지만 폐에 가득 찬 물을 토해내고 기적처럼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폐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물을 좋아하고 종종 수영도 즐긴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물을 볼 때마다 14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후 체험. 그것은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When I die, next time, when I die, I want my body cremated when I die. But I want my body to be left alone for at least a couple days before you cremate me. Just in case. Just in case.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토니.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번개를 맞은 일이 있고 나서 토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선율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번개 소나타라고 이름 붙인 이 곡이 바로 그 음악입니다. 토니는 그전에 한 번도 제대로 피아노를 쳐본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음반을 발매한 작곡자이자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If your heart stops or you have no brainwave activity, you are quote unquote dead. But clearly, I do believe that's going to evolve, that's going to change. We have to accept some definition, but yet I think that definition should be challenged. And as we learn more about near-death experiences and what death is or is not. 토니는 죽음을 경험한 후 연주와 작곡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뉴욕 웰 코넬 메디컬 센터의 의사인 샘파니아. 그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겪는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What's been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was not working. 영국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임사 체험을 증명하기 위한 샘파니아 박사의 의학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실험은 심장마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시 살아난 환자 중 일부가 NDE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웨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 25개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에 참가하는 병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약 15,000명 정도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Many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And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s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연구진은 유체이탈 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병실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두는 것과 환자들의 증언을 밝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When people claim to have had experiences, so you may know this, tha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death, if we bring them back to life, some of them will tell us that they could watch doctors and nurses working on them. So they will say, I was at the ceiling, and from the ceiling I could look down and I could see everything. I felt very peaceful. So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y really happen or not, we have placed pictures in the hospitals that we work that are placed above near the ceiling. And there's a picture that faces towards the ceiling which you cannot see if you're sitting down here or looking above.
죽음을 경험한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천장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숨겨놓은 그림들. 샘파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깨어난 후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We should start to think of death differently. Maybe we should define death in terms of what happens to the mind and consciousness of a person. In other words, that thing that makes them into who they are, becaus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t may be continuing for a period of time. How long, I don't yet know. But I think that this is the kind of research that will be able to answer the questions you're asking me in terms of, how long is somebody conscious, when can we really bury somebody, and all these sort of things in the future. 사람의 죽음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해야 돼요.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하더라도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합의입니다. 무엇을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정확한 해답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정의가 새로워지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느 곳을 죽음의 다음번 지점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뀌어 갈까요? 경제학에서는 때때로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조차 화폐 단위로 환산해 경제적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제 생명의 가치요? 그냥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는 일. 보험사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산출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사망보험금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일실 수입 때문입니다. 일실 수입은 피해자가 노동력을 상실해 잃은 소득을 뜻합니다. 다만 이제 일실 수입은 그 사람이 달달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소득 곱하기 남아있는 그 가동 연한까지의 개월 수에 따르는 개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실 수입. 하지만 일실 수입을 계산하는 근거인 소득과 가동 연한의 기준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새벽 60대 노인이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책정된 사망보험금은 고작 4천만 원. 경비를 하시다가 새벽에 출근하다가 이제 사망한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가동 연한이 다 지나서 경비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경우에 더 이상 가동 연한을 늘려서 일을 더 하리라고 이렇게 인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직업이 있었지만 이미 정년이 지난 나이였기 때문에 최저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정년의 기준은 다방 종업원은 35세, 프로야구 선수는 40세, 변호사는 70세로 직업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실 수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사망보험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위자료는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2005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4살 어린이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지만 2년 뒤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합쳐서 총 1억 3,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는데 통상적으로는 가족들 모두 포함해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위자료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아이의 위자료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직업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일실 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적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자료에서 보충한다는 의미로 위자료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기본권 침해를 크게 인정받는 아동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4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되는데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고통이 모두 같다는 전제하에 일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고통에도 차이를 둬야 할까요? 영국의 코벤트리 워윅 대학.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측정해 비교하며 그것들의 흐름과 효과를 연구하는 경제학. 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오스왈드는 경제학의 수많은 주제 가운데 죽음에 대한 가치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생명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A couple of years ago, I had to go to present our kinds of work at the Chicago Law School, the famous law school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m going to tell you the number of dollars that compensate people for the death of loved ones. As soon as I said that, there was a forest of hands from the audience, all these often very famous lawyers and elite researchers objecting. Their hands were up. They were saying, you can't do this scientifically. How would this be possible? It's the kind of thing that you might expect God, if you believe in God, to do. But research economists like me, or even psychologists and medical statisticians, some argued there, they cannot do that. 죽음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그의 연구에는 무려 만여 명의 영국인이 참여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Have you felt capable of making decisions about things in the last week? Again, on a scale? Yes, I'd say 9, actually. Okay, 9 out of 10. 스스로 느끼는 행복 지수를 묻는 항목에 정확한 숫자로 대답해야 합니다. On a scale now from 1 to 10, I want you to think about how satisfied you are with your own life overall.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Well, on some years, when we go back, somebody in the household has died. And we see how much lower they mark on their happiness score sheets, or else they mark higher on a mental, psychological or psychiatric ill health score. We use those as well, medical scores also. And in this way, although every person is different, of course, by averaging across these movements up and down, these mental well-being score sheets, then we get a sense for how the typical person is influenced by a death.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죽음은 남겨진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This shows us how much people's psychological distress increases from one year to another. We're following these people through time. The biggest losses psychologically on humans come from the deaths of their partners, their husbands or wives, or those they live with.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0부터 7로 표현할 때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사망 이전 느꼈던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은 연간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2억 1천만 원에 이르는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결국 사망에 따른 위자료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도발적인 연구를 감행한 것일까요? 경제학자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의 생명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I know it sounds very cold-hearted, like I'm a kind of accountant, an emotional accountant. I know it sounds cold-hearted, but in principle, this gives you a way of measuring the losses from the death of a friend, your wife or husband, a child, your own parent, and so on. Why am I doing this? I would remind you that every day around the world, judges and juries have to put dollar values on these amounts. So they have to make some sort of emotional judgment, and we would like to think that we're doing something valuable as well as scientifically interesting by getting an exact and objective way to try to help the courts. 죽음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국가 정책의 큰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누적 승객 수만 450억 명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 지하철에서는 연간 30명 정도의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고자 설치된 스크린 도어로 안전사고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100%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스크린 도어. 하지만 생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이 스크린 도어의 도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달하느냐. 또한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국가도 어느 정부도 예산이 남아도는 나라는 없거든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이 환경이나 의료나 또 안전, 보건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 그런 기준점들이 분명하다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스크린도어 공사에 든 비용은 약 1,700억 원. 109 지금 바로 이 금액에 매년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던 30명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포함됐던 것입니다. 시멘 공사 일부 들어가는 그 안전사고 예방, 특히 안전사고 이제 자살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살 예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때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논란을 떠나 앞으로의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보험사와 국가만이 하는 일일까요? 경제학에서는 개인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스턴트 연기를 하는 차재선 씨도 그런 경우인데요. 드라마처럼 막 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기도의 한 드라마 촬영장. 차재선 씨가 큐사인을 받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수차례 위험한 연기를 해낸 베테랑 배우였지만 이날은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험도 안 돼요. 보험회사에서 그 스턴트 하는 사람이라면 보험도 전혀 안 들어줍니다. 그 일로 해서 뭐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런다면은 그 10등급이라는 어떤 연기자 등급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을 목숨을 걸고도 그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하다 보면은 경제학은 이를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받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만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불만을 가졌다면 지금까지 그 영화라든가 촬영을 안 했겠죠. 이제 경제학에서 뭐 죽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 뭐 사람의 생명을 돈 가치로 매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드는 게 거부감이죠. 어떻게 이 존엄한 인간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참 경제학은 못된 학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그런 식의 생각을 의사결정을 하면서 매 순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1,000만 원짜리 계약 약속에 늦은 이 사람, 잘못하면 계약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엑셀을 힘차게 밟고 가속을 합니다. 이 순간 자신의 생명을 1,000만 원보다 가벼운 가치라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명은 여전히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쩔 수 없이 계산되는 현실이라면 그 가치를 좀 더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9년 2월) 서울의 명동성당 앞에는 추모의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 장례식 동안 시신이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이 고인의 얼굴을 마주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인의 주검을 공개하는 건 한국의 장례 문화에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통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자기 자신이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근전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전에 좀 잘 설명하고 준비를 한다면 시신을 공개한다든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고 가족이 직접 장례를 치르던 시절에는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과 상주회사에서 이 일을 대신해 줍니다. 죽음이 우리 손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붐비는 뉴욕의 거리.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사는 도시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유한한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가 바로 죽음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관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사람들. 갑자기 들이닥친 죽음의 행렬은 복잡한 인파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관 속의 사정인데요. 관 안에는 아직 산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드디어 행진이 끝이 난 모양입니다. 거리 한 구석에 관이 놓입니다. 사실 여기는 관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관 주위로 몰려드는 구경꾼도 꽤 있습니다. 관 속의 사람과 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즉석에서 인터뷰를 벌입니다. 마치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처럼 말입니다. 이 엉뚱한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은 페루 출신의 한 행위예술가라고 합니다. We see this as something scary, something we have bad feelings about, but it's something natural, and that has to do with our attitude towards death. We think death is bad, but death is part of life. And so as long as we don't understand it in that way, we will always be afraid of it. And by doing this, I'm just trying to make this closer, less threatening, more friendly in a way. It's part of life. 매일 다니던 익숙한 거리에서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합니다. 호기심에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기분 좋게 호응하기도 하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In New York, it's uncommon now in the last few years to show death in the street. We used to have more death in the street, but now we have less of it. So I think Cesar is bringing it back, making us aware of something that is usually hidden from our society, and also forbidden in our society. 현대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시대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지고 내가 원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곳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잡지사인 OK 매거진. 크리스티안 기자는 지난 몇 년간 한 여성의 기사를 독점으로 연재해왔습니다. 제이드 구디. 그녀는 영국 리얼리티 TV 최초의 스타로 죽는 순간까지 미디어의 조명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제이드 구디는 2002년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빅브라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빅브라더는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이드 구디는 통통한 외모의 저돌적인 성격,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어 보이는 무식한 언사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The public have seen my whole story, every aspect of my life they've seen because I put myself in that situation. 매스컴은 그녀의 일상생활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거 생활, 출산과 모유 수유 장면까지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nd she preferred not to hide away in private and, you know, not let the people who loved her know what was going on in her life. She wanted to make sure that, you know, they saw her, you know, go through what she was going through. And I think 카메라 앞에서 삶을 말하며 살아온 그녀는 갑작스럽게 닥친 자신의 죽음도 공개했습니다. 남겨진 어린 두 아들에게는 마지막 출연료를 남겨줄 수 있고 수많은 여성에게는 암에 대한 경각심을 깨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there is, well, Jade's final weeks did make a very big impact on the nation. You know, it kind of opened people's eyes up to how a disease like cancer can ravage somebody's body. You know, you saw Jade 1 minute, you know, dancing at her wedding, and then just 3 weeks later, she was in a wheelchair, and that was a shocking, you know, thing to see on television. 존엄한 생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 속에서 그녀의 죽음은 TV로 방송되었습니다. Well, she raised a lot of awareness without the documentary being on TV. So if it was on TV, she would raise a lot more awareness and have a lot more women checked out. So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2008년 독일. 죽음을 주제로 열린 전시가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죽음 전의 삶이라는 이름의 이 사진전은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장은 죽은 직후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기회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전을 통해 아름다운 작별과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작가 발터 쉘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오래된 책에서 죽은 이의 얼굴을 보고 의외로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요. 죽은 사람의 표정에 대한 호기심은 곧 사진 작업으로 이어졌고 또 책으로도 출판됐습니다. 이 사진들로 지금은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사진들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Diesem Projekt, da war ja hier der ganze Boden immer voll mit Bildern. Und wenn da Leute zu Besuch kamen, dann habe ich die abgedeckt mit meinen Kartons, ja, damit ich niemanden erschrecke. Also das hat lange gedauert, bis man sich daran gewöhnt und dass man sich selber erlaubt, das zu zeigen. Das war immer so mehr versteckt, ja, man ist es nicht gewohnt, ja. Und das war auch etwas, was ich überwinden musste. 발터 쉘스는 인물 사진을 주로 찍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직업과 나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찍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찍어야 했던 죽은 아기의 얼굴은 그에게 다가가기조차 힘든 어두움이었습니다. Oder und ich habe mich nicht nah herangetraut. So ein Babykopf ist ja so klein, man muss so nah rangehen, um nur den Kopf zu kriegen. Und das war ich auch irgendwo wollte ich nicht, ja. 그의 두려움은 사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과 죽은 다음의 사진은 너무 다른 느낌이었고 결국 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Und dann sind wir wieder umgekehrt, sind wir wieder zurück und mussten wir nochmal bitten, ob wir nochmal fotografieren dürfen und haben nochmal alles aufgebaut und dann habe ich das Foto gemacht, so wie es jetzt im Buch ist. Ja, also da musste ich auch meine Hemmungen und meine Angst überwinden, um nahe ranzugehen, um das so zu machen. Ja, aber das sind alles so Erlebnisse. 그렇게 이 사진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시와 책에는 사진뿐 아니라 주인공들의 사연이 담긴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을 쓴 것이 바로 베아테 라코타입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된 3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불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도 너무 짧은 삶을 산 아기 엘미라.
잃어가는 기억을 죽음보다 두려워했던 하이너. 같은 병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도 힘겨워했던 아들과 엄마.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제 생생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Es gibt eine Frau, die mochte ich besonders gern, Beate Taube. Die war etwa in meinem Alter und sie hatte 4 Kinder und sie hatte große Angst vor dem Abschiednehmen von ihren Kindern. Sie war sehr schwer krank, sie hat sehr gelitten und eigentlich hat sie gesagt, sie hat keine Angst vor dem Sterben oder vor dem Todsein, aber sie hat Angst vor ihren Kindern, von ihren Kindern Abschied nehmen zu müssen. Und sie hatte deshalb gewollt, dass niemand bei ihr ist, wenn sie stirbt. 그녀의 임종을 통해 죽음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Da habe ich sie noch mal in den Arm genommen und habe mich von ihr verabschiedet. Das ist eine Erfahrung gewesen, das hätte ich am Anfang dieses Projekts nicht machen können. Am Anfang war für mich die Begegnung mit den Toten und mit den Gestorbenen, mit den toten Körpern, das war sehr schwierig, schockierend, weil wir sowas normalerweise in unserem Alltag nicht erleben. Aber man gewöhnt sich daran und dann sieht man, dass der Mensch, der da tot im Bett liegt, doch eigentlich immer noch der gleiche ist wie vorher. Immer noch die Person, die man gemocht hat. Und so habe ich mich von Beate Taube verabschieden können. Das war eine sehr schöne Erfahrung.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낯설어한 이들이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취재한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무려 3년간이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닌 작업. 이들은 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실 여기엔 둘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Der Fotograf Walter Scheels und ich, wir sind seit über 15 Jahren ein Paar. Und wir haben einen sehr großen Altersunterschied zwischen uns. Wir sind 30 Jahre auseinander. Und deswegen ist das ein Thema, was uns schon immer beschäftigt hat, weil klar war, sehr wahrscheinlich, wenn die Statistik ihr Werk verrichtet, wird einer von uns früher sterben und aller Wahrscheinlichkeit nach würde das Walter sein.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겠지만 언젠가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Nun bin ich alt genug, als dass man real an das Sterben denkt und wie Beate ja schon vor mir erzählt hat, dass wir uns mit dem auseinandersetzen. 사실 이 작업으로 누구보다 큰 결실을 얻은 것은 작업을 해낸 당사자인 이들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ann es sein, dass man 50 Jahre alt wird und noch nie einen Menschen hat sterben sehen? Und wenn es dann passiert, dann ist es in der Regel gleich jemand, der einem sehr nahe steht, beispielsweise die eigenen Eltern, oder man ist sogar selbst betroffen. Stellen Sie sich vor, Sie kriegen eine Diagnose, die heißt, leider können wir Ihnen Ihr Leben nicht mehr verlängern, ja, Sie werden sterben und zwar bald. Und Sie haben noch nie diese Erfahrung gemacht mit jemandem anders. Wie hilflos ist man da? Und ich glaube, dass es lange Zeit den Versuch gab, den Tod so weit wie möglich wegzuschieben. Und das lief parallel mit einer Entwicklung in der Medizin.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경험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어쩌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죽음을 외면해 온 것은 아닐까요?